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의 규모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확산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등교 중단과 함께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수험생의 외부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3차 유행이 현실화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면역 효과가 높게 나타난 참가자 집단에 55세 이상의 고령증이 없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의 행성으로 지금까지 4,000개 정도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폴란드 공동연구팀이 지구 질량의 0.3배가 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과학의 달인 오늘은 천문연구원 정연길 연구원과 함께 외계 행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방역당국이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휴대폰 이동량이 10% 감소한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코로나19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2단계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1단계가 적용 중인 경남 지역은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했으며 부산 지역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사우나에 에어로빅 학원, 관공서, 군부대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이어 2단계로 올린 이후에도 가파른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신규 확진은 600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지난 14일 200명대를 넘어서더니 불과 나흘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고 이후 8일 만에 4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580명대까지 솟구친 겁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3월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특히 감염고리가 다양해지고 발병 지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서워진 확산세는 방역 대응이 늦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다가 불과 닷새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경제 타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대유행을 막지 못했다면서 감염을 빠르게 억제하려면 당장 2.5단계나 3단계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 이제 심각 단계, 아직도 심각 단계인데 모든 주도권과 상황 판단과 거기에 따른 적절한 거리두기 조정, 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있더라도 선제적으로 강한 조치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되기 전에 선제적인 판단과 조치가 중요한 때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방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내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지하고 종교 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영외자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교육훈련 방역 대책도 강화해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 교육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포함해 지금까지 7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전국의 고등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에 한창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에게 일주일 동안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달 학생 확진자의 70%가 가족 간의 감염이었다며 가정 내에서의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11월 들어서는 가족 간의 감염이 11월 학생 확진자 감염 사유의 70%로 나타났습니다. 수험생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 가족 모두가 남은 수능 일주일 기간 동안만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철저한 방역 조치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능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 속에 앞으로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처럼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3분기 성장률이 1.9%로 뛰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한 겁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3%로 올리면서 2022년은 2.5%로 예상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되면서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외식 쿠폰을 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 할인 행사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던 정부의 소비 쿠폰 발행이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조치의 여파입니다. 당장 외식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막아두면 저희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 그나마 그 조금의 촉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조금의 촉진마저도 지금 이제 막아버린 거잖아요. 3분기 GDP 반등을 디딤돌 삼아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던 정부 입장도 난감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일부 소비 쿠폰에 한해 비대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쿠폰 중에 외식 쿠폰의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 단계 완화 시에 지급 재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소비 쿠폰을 사용해 결제 대금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세일 행사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동행 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어 내수 진작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인 크리스마스 마켓도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반등의 암초로 지목됐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내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커피숍에서 업주가 당진시청 공무원과 함께 온 손님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카페 주인은 손님에게 강원도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진시청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무리를 일으킨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카페 업주 앞에서 마스크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하며 코와 입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 손까지 뻗자 업주는 뒷걸음질칩니다. 카페 주인이 이른바 턱스크 손님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 당진시청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에 기사 댓글에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업주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무시한 남성도 당진시청 관리자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주에게 비염이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강원도로 출장 다녀왔다고 말한 것을 카페 주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단 본의 아니게 이런 무리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거는 비염이 있고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이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번 일이 일부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일탈행위로 드러나자 당진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진시는 피해 업주에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요청하는 등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마스크 쓰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 방역에 솔선수범을 보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새인데요.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신규 환자 수가 583명, 6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또 20, 30대 젊은 감염자의 비율도 한 달 사이 28%로 늘었고요. 일단 이렇게 급속도로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10월 달에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실제로 방역 당국에서는 추석 연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 위주로 사회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의 영향도 받으면서 폭증하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숨어있던 누적 확진자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 중환자 비율도 치솟을 텐데요.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이대로 가면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위중증 환자가 한 78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중증 환자를 위한 시설 격리병상 자체가 한 2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확진 추세라고 하면 당연히 한 2, 3주 정도면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면 200명 선을 넘어서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중환자에 대한 어떤 격리시설 또는 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증 환자를 위한 시설 확보 필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2단계 조치가 내려진 곳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곳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국으로 2단계를 확산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격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추세를 보면 지난 11월 13일부터 200명대를 보이다가 연 사흘 동안 보이고 그 이후에는 3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500명대를 보였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단계를 적용한 지 얼마 안 지나서 효과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500명대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였다는 얘기는 1000명대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수도권의 2단계나 일부 지자체의 2단계 가지고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3단계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2.5단계로 격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도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일단 식당이나 카페 등처럼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이 놓여지게 되거든요. 네. 이러한 환경에서 주로 전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제적 조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세심한 방역 대책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수능인데요.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능이 또 다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 상황인데 이 수능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네. 가족 간에도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그러니까 가족 포함해서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능 기간 동안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도 수능, 그러니까 시험 대상자 수험생들 중에 기존에 감염돼 있을 이제 어떤 잠복 감염 상태인 학생들도 네.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기간 이후에는 방역당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끝내고 조건부 허가 신청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조건부 승인 신청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승인이 이루어지면 어떤 환자부터 투여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백신 사례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까지 한 다음에 긴급 승인 신청서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패스트트랙, 신속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긴급 승인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조건부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상을 채 안 하고 2상 결과만 가지고 실제로 유효성이라든가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일단 조건부 승인이 된 경우에는 처음 대상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일라이릴리나 아니면 리제네론도 마찬가지지만 경증 환자 위주로 투여가 되는 걸로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가 들어갈 거고요. 경증 환자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마 치료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3단계의 그 임상 결과를 건너뛰고 2상 결과를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이제 조건부 승인 신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로 이제 경증 환자에게 투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가 된 다음 다른 유형의 재감염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그렇다면 백신이 나와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이 해당 여성분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V형에 해당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고요. 예. 그다음에 완치된 이후에 4월 달에 S형에 해당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유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실제로 G형 S형이 아니고 G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G형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일어난 건 맞거든요. 614번 위치에. 그러니까 실제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면 백신의 타겟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위가 과거에 지금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V형에서 G형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어떤 항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거에 대한 과학적인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기간이 3월에서 4월 짧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항체 지속균이 빠르게 감소된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V형에서 G형으로 바뀐 사례 말고 향후에도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압력을 받게 되면 쉽게 변이를 더 빨리 일으키거든요. 네. 이 경우에 향후에 개발될 백신이 좀 무력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 변이 시 백신 효능에 대한 검증은 계속해 나가야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연내 백신 접종이 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백신 접종이 좀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백신을 빨리 접종을 받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300명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5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백신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문제점은 백신이 만약에 투여가 된다라고 접종이 된다라고 해도 한동안은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이게 한꺼번에 접종이 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접종이 되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 맞은 사람 내에서도 바이러스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그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가 개인 방역 수칙을 못 지키게 되고 미접종자에 대해서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 그 자체가 막연한 어떤 낙관을 갖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지금 같은 방역 수칙은 한동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백신이 빨리 접종될수록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 서울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이 이 코로나19 감염은 어느 정도 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방역 수칙이라는 과학을 믿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알아볼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화이자 백신의 중간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백신 개발이 속도전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더나 그리고 최근엔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백신 확보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거의 뭐 하루꼴로 그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이 새로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상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발을 그 목전에 둔 백신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세계적으로 백신 9개 정도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백신 3개, 영국 1, 중국 4개, 그리고 러시아 1개인데요. 먼저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가 중간 결과에서 백신 효과가 평균 90% 이상이라고 밝혔었죠. 예. 하지만 영하 80도에서 20도의 초저온 유통이 필요하다는 난관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간 결과에서 이 백신 예방 효과가 최대 90%까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는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중국 시노백이 임상 3상도 마치기도 전에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대규모 접종을 시행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아직 효과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르면은 연내에 세계 곳곳에 보급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각국이 이들 백신 확보전에 돌입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백신 3천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방역 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00만 명 분에 해당하는 백신은 이미 계약 금액이 납부가 됐고 어떤 백신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백신 선택 대상에 대해서 계속 코박스 퍼실리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천만 명 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 여러 회사들하고 구매 협약할 수 있는 구매 조건에 대한 것들을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협상의 속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데는 이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는 구매 조건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 60%가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3천만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우리가 코백스 퍼실리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코백스가 투자하는 11개 백신 가운데서 이 선택된 백신을 국민 20%, 그러니까 네. 1,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으로 공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미 1,000만 명분이 확보를 했다는 의미고 또 60%가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나머지 2천만 명분이 더 필요한 건데 네. 이거는 개별로 제약사들로부터 사오겠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3천만 명분이면 충분한 건가요? 물론 백신 효능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효능이 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네. 국민의 60%가 접종을 해도 면역력을 가진 국민은 30%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 정부는 연내 3천만 명을 확보한 다음에 검증된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2천만 명분은 제약사들과 개별 구매 계약을 맺겠다는 건데 지금 어떤 제약사들과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검토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서 이미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대규모 보급이 가장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식약처 허가가 신청만 떨어진다면은 가장 빨리 공급될 백신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제 보급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예정대로 연내 임상 3상을 마치고 또 정부의 선구매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식약처 승인도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요. 내년 3월 전에는 국내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는 백신 접종 시기를 이 내년 2분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유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어떤 정도 국내 공급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정부가 선구매 협상을 벌이는 이 기업들 가운데서 화이자랑 모더나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예. 하지만 설령 선구매를 이 기업들 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선택한다면요. 1,000만 명분 백신에 이 백신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 그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백신 개발에 한창입니다. 국산 백신이 개발돼서 보급되면 가장 좋을 텐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적어도 1년은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국내 자체 개발 백신 가운데서 임상 시험이 승인된 거는 제넥신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두 건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제넥신의 백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임상 3상까지 마치고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접종을 하려면은 1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NA 백신 한 종이 지난 6월 11일 임상시험 승인되었고 어제 합성 항원 백신 한 종이 임상 승인되어 현재 국산 백신 2종이 임상시험에 진입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예측하기로는 빠르면 연내에 모두 3종류의 국산 백신 후보주 모두가 임상 착수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백신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출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그러면 이 백신 확보가 그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정도가 되면요. 지금은 대규모 접종을 하고 있는 이 중국과 러시아 백신이 내년쯤에 믿을 만한 결과를 국제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요. 예. 네, 또 국내 제약사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의 제약사들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몰라도 여러 차례 상용화된 백신 플랫폼인 만큼 부작용 위험이 낮고 효과가 더 좋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이 같은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백신별로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 가능성, 그리고 비용까지 따져서 적합한 백신이 보급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국내 백신 개발 업체의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퍼스트가 아닌 베스트 백신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처럼 토종 백신이 코로나19를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100명이 넘어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추가 확산의 온상이 될 추수감사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도 40여 년 만에 가족 모임을 포기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4일 2,1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 발생도 1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연속 10만 명대입니다. 입원 환자도 8만 8천여 명으로 15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확산하는 상황이 도무지 잡히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다 미국에서 가족들 모임을 위해 이동이 가장 많은 추수감사절이 시작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해만큼은 예외를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especially, as we're seeing it sort of exponential growth in cases and the opportunity to translocate disease or infection from one part of the country to another leads to our recommendation to avoid travel at this time.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40여 년 만에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40-some years we've had a tradition of traveling over Thanksgiving. But this year, because we care so much for each other, we're going to be having a separate Thanksgiving.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인 20일부터 시작된 이동을 보면 권고와 호소 등이 먹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닷새 동안 488만 명이 이미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연내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EU 집행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2월까지 1억 1천만 명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25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다음 달 말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European citizens might already be vaccinated before the end of December. And there's finally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yes, as I've said, vaccines are important, but what counts is vaccinations.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그러면서 EU 회원국들의 백신 접종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의 에머쿡 청장은 현지 시각 25일 아일랜드 RT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과학적 평가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쿡 청장은 우리가 지금 들은 것은 임상시험 결과이며 이것들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미국 제약사 모더나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동반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동반 심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유망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의 몬세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현지 시각 25일 CBS 방송에 출연해 내년 2월까지 미국인 1억 1천만 명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면역 효과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임상시험 중 연구진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다가 면역 효과가 높게 나타난 참가자 집단에 고령자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가 뒤늦게 시인해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연구진의 실수로 첫 번째 복용량이 정량의 절반만 투입한 대조군에서 오히려 높은 예방 효과가 나왔다는 사실과 함께 이 대조군에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없었다는 문제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분석 결과는 영국과 브라질에서 각각 다르게 설계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에 이처럼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의 행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외계 행성은 4,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정연길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외계 행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최근에 우리 은하에서 지구 크기만한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행성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구 질량의 약 0.3배인 나홀로 행성이 발견되었는데요. 네. 우리 은하 원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나홀로 행성 중 가장 작은 질량인데요. 미국과 폴란드 그리고 천문연구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런 외계 행성의 경우는 그 관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목성이나 금성 같은 태양계 내 행성의 경우 행성에 의해 반사된 태양빛을 통해 행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 행성은 태양계 너머 우주 공간에 있는 행성입니다. 네.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어둡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도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이 4,000개에 달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예. 발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 외계 행성 대부분은 행성이 속해 있는 중심별을 관측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별 표면 횡단 방법과 시선 속도 방법이 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별 표면 횡단 방법은 달이 태양을 가릴 때 나타나는 일식 현상처럼 행성이 중심별을 가릴 때 나타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면 행성의 그림자로 인해 별의 밝기가 원래보다 어두워지는데요. 이 방법은 중심별과 거리가 가까워 공전 주기가 짧은 행성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네. 시선 속도 방법은 모든 물체는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별과 행성이 있으면 별이 행성보다 무겁기 때문에 별에서 가까운 지점을 중심으로 별과 행성이 돕니다. 이때 행성이 공전하면 반작용으로 인해 중심별의 위치도 미세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미세한 위치 변화를 분석하면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반작용의 효과가 큰 무거운 행성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행성에 반사된 중심별의 빛을 관측해 행성을 발견하는 직접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심별 자체의 빛을 차단하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심별을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외계 행성을 관측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발견된 나홀로 행성은 그 이름처럼 중심별이 없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었나요? 나홀로 행성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시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시중력 렌즈는 관측자와 하늘에 있는 별 사이를 통과하는 또 다른 천체가 일직선 위에 놓일 때 발생하는데요. 이 천체가 마치 렌즈처럼 작용해 배경별의 빛을 증폭시킵니다. 이때 통과하는 천체가 무거우면 빛이 증폭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천체의 질량이 작으면 증폭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태양 같은 별이 렌즈 역할을 했다고 하면 증폭이 일어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폭되는 빛의 양과 사건의 지속 시간을 분석하면 천체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행성처럼 다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미시중력 렌즈가 이 천체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맞습니다. 거의 100만 분의 1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100만 개의 별을 1년 동안 연속적으로 관측해야 한 개의 사건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시중력 렌즈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시중력 렌즈 현상을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별을 연속적으로 관측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매일 밤하늘을 계속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천문연구원에서는 동일한 성능을 가진 KMTnet 광시야 망원경을 만들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측소에 3대를 설치해 24시간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정 연구 목적을 위해 건설된 대한민국 최초의 광시야 탐색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구 전체를 이용해서 망원경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KMTnet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60여 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중에는 목성처럼 대부분이 가스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뿐만 아니라 지구처럼 금속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지구와 매우 비슷한 질량을 지닌 외계 행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예.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우리 은하 중심부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외계 행성들은 기존에 발견된 행성들과 더불어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외계 행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혹시 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예. 실제로 발견한 적은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외계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직접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외계 행성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지구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B조차도 지구에서 약 4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는 빛의 속도로 4년 동안 이동해야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KTX로 쉬지 않고 1,500만 년 동안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그로 인해 직접 행성의 표면이나 해수면을 관측해 생명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에 천문학자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외계 생명체 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생명체 탐사 방법은 빛을 파장대별로 분해하는 도구인 분광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 도구를 이용하면 외계 행성의 대기에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기 내에 수소나 산소 등 생명체 존재에 필요한 원소들이 발견된다면 생명체의 유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건설될 거대 망원경, 우주망원경 등 차세대 관측 장비를 이용하면 행성의 대기를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생명체 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행성이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령 태양계의 경우 이 영역은 금성과 화성 사이에 걸쳐 있고 이곳에 존재하는 행성은 오직 지구뿐입니다.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중요한 이유는 물질 대사처럼 생명체의 생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적의 용매가 액체 상태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기 역시 중요한데요. 지구의 대기는 질소 약 78%, 산소 약 21%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질소는 생명체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원소이며 산소는 생명체의 호흡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지구처럼 비슷한 대기 환경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영역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외계 행성을 찾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각국이 외계 행성 발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예. 이유는 뭔가요? 예, 인류가 오래전부터 궁금해왔던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는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인이 떠받치고 있는 지구, 네모난 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지구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예.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태양계 너머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오랜 세월 드넓은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네.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외계 행성을 아주 많이 발견해야 합니다. 네. 표본이 많을수록 행성의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에 대한 단서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외계 행성을 지금처럼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2의 지구 혹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 행성의 탄생이나 또 생명체 진화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다 이런 예. 설명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구원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어요. 예. 1995년 태양과 유사한 별에 속한 외계 행성이 발견된 이후 외계 행성 분야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저희 연구팀은 외계 행성 탐색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발견된 외계 행성 표본을 바탕으로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미국 등이 건설 중인 우주망원경 사업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상과 우주에서 동시 관측이 이루어지면 나홀로 행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천문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완공된 후에는 행성의 대기 연구를 통한 외계 생명체 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시중력 렌즈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천체를 발견해 천문학의 난제를 푸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외계 행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는데 네.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넓은 것인가 네,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그 경외감까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언젠가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 비밀을 푸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정연길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연구팀은 피부 진피 조직의 세포가 노화 신호를 전달받는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핵심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 피부에 이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투여했더니 노화 세포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콜라겐이 생성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노인성 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취의 원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형철 박사팀은 급속 착화화물 수용액을 이용해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과 수용성 악취가스를 동시에 잡는 흡수액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흡수액은 고가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도 저렴하다며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계절성 질환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추마코프 면역생물약품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하고 그러한 변이들이 지속한다면 매년 찾아오는 독감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종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독감처럼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원자력청과 제24차 한국-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열고 원자력 연구개발과 안전 등 3개 분야 27개 기술협력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는 양국 정부와 원자력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원자력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7일부터 29일 과학문화 포털 사이언스홀에서 2020 온라인 청소년 과학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 탐구 성과를 공유하는 누리마당, 과학 콘텐츠를 학습하는 도전마당, 과학 강연 중심의 상상마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언스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사상 최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증상 전파가 많아 감염 경로와 확산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